안녕하세요. 가족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혹시 내 부모님이 딸의 집 문 앞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쓸쓸히 서 계시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사돈의 경멸, 어린 눈빛 때문에 그저 한마디 인사조차 받지 못한 채 발길을 돌리셔야 했던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며 남몰래 눈물을 삼켜본 적은요. 오늘 이야기는 시어머니의 혹독하고 부당한 대우 속에서 친정 부모님과 자기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일어선 한 며느리, 아내, 그리고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소란을 피우지도 악독하게 복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억울함을 삼키며 조용히 택시를 불러 부모님을 보내드린 뒤 시댁 식구 모두를 경악하게 할 한 가지 일을 묵묵히 실행에 옮겼습니다. 제 이름은 서연, 올해 33입니다. 저는 27에 결혼했고 충청도의 평범한 가정에서 외동딸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인테리어 기술자로 일하시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셨습니다.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저희 가족의 사랑은 무척이나 깊었죠. 아버지는 온화하셨고 어머니는 억척스러우셨습니다. 부모님은 제게 크고 좋은 집을 물려주시진 못했지만 세상을 살아갈 따뜻한 사랑과 올바른 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서울의 작은 건설 회사에서 격리사원으로 일하다 남편 민준 씨를 만났습니다. 당시 기술팀장이었던 민준 씨는 훤칠한 외모에 다정한 말투를 가졌고 특히 늘 신사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희는 1년 넘게 연애한 끝에 결혼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처음 인사드리던 날 저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박 여사님은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시더니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무슨 일 하시나? 서울에 집은 있고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부모님은 고향에서 자영업 하세요. 작은 집 한 채 있으시고요. 어머님은 하고 짧게 대답하시고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저 자식의 미래를 걱정하는 어른의 마음이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야 고부 갈등이라는 것이 드라마 속 이야기만이 아님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박 여사님은 함께 살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저 역시 며느리로서 몇 년 정도는 함께 살며 돈을 모아 분가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몇 년이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억울함 속에서 살아야 했던 기나긴 시간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며느리로 산 지 5년이 넘었습니다. 그 5년 동안 박 여사님이 제게 했던 사소한 구박들을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자면 책 한 권으로도 모자랄 겁니다. 어머님은 노골적으로 저를 싫어하셨습니다. 제가 촌스럽고 말주변이 없고 눈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남편 내조도 못한다며 제가 하는 모든 일에 트집을 잡으셨습니다. 밥 짓는 것부터 설거지, 집 청소는 물론이고 제가 퇴근이 조금만 늦어져도 온갖 잔소리를 쉴 새 없이 퍼부으셨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제 편을 들어주었지만 나중에는 지쳤는지 점점 침묵했습니다. 제가 하소연할 때마다 민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이, 서연아, 엄마 연세도 있으시니 당신이 좀 참아. 효도한다 생각하고 저는 남편을 위해 아이를 위해 참았습니다. 하지만 한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건은 어느 일요일에 터졌습니다. 저는 미리 친정 부모님께 주말에 손주를 보러 오시라고 약속을 해두었습니다. 몇 달 동안 바빠서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는 동안 어머니는 끼니는 잘 챙기는지 전화로 물어보셨고 아버지는 늘 제 건강을 걱정하셨습니다. 그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소고기 묵국을 한솥 끓였습니다. 집안 가득 구수한 고기, 묵국 냄새가 퍼졌습니다. 저는 식탁을 정리하며 부모님께 오시는 길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새벽 5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 오셨고
도착하니 오전 10시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제가 골목 입구까지 마중을 나갔지만 집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상상도 못한 상황과 마주했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님이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다가 대문 바로 앞에 서 계셨습니다. 저와 함께 있는 친정 부모님을 보자마자 어머님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제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부모님 오셨어요. 어머님은 차갑게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못하러 왔어? 여긴 외부인들일 자리 없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아버지는 당황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부인, 너무 노여워 마십시오. 서연이가 손주 보고 싶다고 해서 잠깐 들렀다 바로 가겠습니다. 박 여사님은 아무 대꾸도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쾅 닫고 안에서 잠가버렸습니다. 저는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저희 부모님, 손주 얼굴만 잠깐 보고 가실 거예요. 아무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부모님께 돌아섰습니다. 눈물이 터져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세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민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3통, 5통을 걸어도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땡볕 아래에 그렇게 세워둘 수 없었습니다. 긴 시간 버스를 타고 오셔서 피곤함에 지친 두 분이 이제는 이런 모욕까지 겪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힘없이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괜찮다, 딸아. 그냥 우리 집에 가자. 우린 괜찮아.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흘릴 눈물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카카오 택시를 불러 부모님을 고향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차마 부모님의 눈을 마주 볼 수 없었습니다. 그 눈 속에 담긴 슬픔과 상처를 딸인 제가 어떻게 보상해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택시가 골목 끝으로 사라졌을 때 저는 한때 나의 보금자리였던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저는 곧장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와 마주선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 팔 거예요. 어머님께서 저희 부모님을 쫓아내실 필요도 없어요. 이제부터 여긴 더 이상 제 집이 아니니까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조금 전 시어머니가 친정 부모님 앞에서 냉정하게 문을 잠그던 철컥 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집의 모습은 그대로였지만 제 마음은 이미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심장 한 구석이 산산조각 나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소파에 앉아 방금 전의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태연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차갑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다음부턴 내 부모님 데려와서 남들 귀찮게 하지 마라. 여기가 무슨 여관인 줄 알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가만히 서 있자 어머님은 이상하다는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천천히 하지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니 잘 들으세요. 이 집은 곧 어머님 집이 아니게 될 거예요. 어머님은 비웃었습니다. 네가 뭔데 날 이 집에서 내쫓겠다는 거냐? 저는 곧장 방으로 들어가 옷장에서 서류 뭉치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부 공동 명의로 된 집문서였습니다. 신혼 초 시부모님께서 모아두신 돈을 아들에게 보태집을 사주셨지만 대부분의 돈은 민준 씨가 결혼 전부터 모은 돈과 제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이었기에 명의는 저희 부부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등기부등본을 어머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을 내쫓는 게 아니에요. 다만 어머님께서 제 부모님을 모욕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집을 팔 겁니다. 어머님은 등기부등본을 보고 얼굴색이 살짝 변했지만 여전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집문서만 있으면 다인 줄 알아? 이 집은 내가 돈 보태서 산 집이야. 나한테도 권리가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이 집을
우리 집이라고 생각했다면 어머님께도 권리가 있었겠죠. 하지만 어머님께서 문을 잠그고 저희 부모님을 쫓아내신 순간 저는 어머님이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 또한 더 이상 이 집에 미련을 둘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때 남편 민준 씨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팽팽한 긴장감을 느꼈는지 그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랑 당신이랑 또 왜 그래? 저는 남편을 돌아보며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6통이나 전화할 동안 당신은 어디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땡볕에서 1시간 넘게 서 계시다가 당신 어머니한테 문전박대당했어요. 제가 택시 태워 보내드리는데 뺨이라도 맞은 것처럼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민준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저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은 듯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무나 들락거리는 집구석이 아니라는 걸 보여준 것뿐이야. 난 촌구석 사람들이 와서 내 생활 방해하는 게 딱 질색이라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머님 혼자 사세요. 저는 더 이상 이 집에 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제 돈 보태 산 집에서 저희 부모님을 능욕하는 사람을 그냥 보고만 있지도 않을 거고요. 민준 씨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집을 팔겠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부동산에 전화했어요. 내일 집 보러 오기로 했고요. 그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당신 미쳤어? 여긴 우리 보금자리야. 우리 아이가 자라날 곳이라고.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당신은 보금자리라고 부르지만 저에겐 지옥이에요. 당신이 어머니를 더 사랑한다면 제가 물러나죠. 저와 아이는 밖으로 나가겠어요. 이 집을 팔면 저는 제가 투자한 원금만 가져갈게요. 나머지는 당신 가지세요. 민준 씨는 망연자실했고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날 밤 아무도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의 짐을 간단히 챙긴 뒤 친구 지수에게 전화해 며칠만 원룸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제 겨우 3살인 아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우리 집에서 안 자? 저는 아들을 끌어안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우리 아들이 모두에게 사랑받는 곳에서 살았으면 해서 그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까지도 사랑해주는 곳 말이야. 저는 민준 씨에게 단 한 통의 문자를 남겼습니다. 아직 이 가정을 지키고 싶다면 아내와 자식을 지킬 줄 아는 남편이 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결혼은 여기서 끝내야 해요. 다음 날 아침 약속대로 부동산 중개인이 집을 보러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정말 집을 팔 거라고는 믿지 않으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매물 사진을 찍도록 위임장에 서명하는 것을 보고 나서야 허둥지둥 달려 나오셨습니다. 너 정말 이럴 거냐? 이렇게 겁주면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아? 어디 한번 해봐. 저는 돌아보지 않고 어머님이 들을 수 있을 만큼만 말했습니다. 겁주는 게 아니에요. 명예를 짓밟았을 때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이 집이 더 이상 보금자리가 아니라면 서로를 해방시켜주는 재산이 되는 게 맞겠죠. 친구 지수의 원룸은 작았지만 깔끔하고 아늑했습니다. 고급 가구도 에어컨이나 개인 냉장고도 없었지만 그곳에는 제가 분명히 느낄 수 있는 한 가지, 바로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5평도 안 되는 방에서 아들을 껴안고 잠들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면서도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흘려야 할 눈물은 이미 다 흘렸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마치 긴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공허함만이 남았습니다. 지수가 제 옆에 앉아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너 이제 어쩔 거야. 진짜 집 팔아버리게. 저는 가볍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찾아오셨는데 문전박대당하는 그런 곳에서는 더 이상 못 살아. 부모님도 이제
연세가 많으신데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사실 수 있겠어. 자식인 내가 부모님도 못 지키면 살아서 뭐 하겠니? 지수는 안타까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네가 이렇게 강한 모습은 처음 봐, 서연아. 근데 그거 알아? 난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저는 슬프게 웃었습니다. 강해지고 싶지 않았어. 그냥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을 뿐이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회사에는 사흘간 휴가를 냈습니다. 마음을 추스르고 두모자가 임시로 머물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지수는 늘 제 곁에서 저를 도와주며 서울 시내의 작은 월세방들을 함께 보러 다녀주었습니다. 방을 볼 때마다 저는 부모님이 찾아오셔서 소박하지만 웃음 가득한 식사를 함께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점심 무렵 작은 골목 안의 단층집을 둘러보고 있을 때 남편 민준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어디야? 아이 데리러 가는 길이에요. 집으로 와. 어머니가 편찮으셔. 저는 잠시 멈칫하다 물었습니다. 어디 가요? 저혈압으로 쓰러지셨어. 아침에 집에서 기절하셔서 구급차 불렀대. 의사 선생님이 며칠 동안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주무셔서 그렇다는데 저는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어른이 편찮으시다니 안타깝네요. 하지만 어머님이 저희 부모님께 하신 행동을 생각하면 그 마음이 쉽게 들지 않네요. 민준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도 잘못했다고 하셔. 당신더러 집에 돌아오라고 전해달래. 저는 비웃었습니다. 잘못했다고요? 그 말 제가 몇 번이나 들었는지 알아요? 민준 씨, 당신은 알아요? 제가 어머니를 몇 번이나 용서했는지. 아이 앞에서 저를 욕하셨을 때도 제가 드린 돈을 몰래 당신 여동생 빚 갚는 데 쓰셨을 때도 심지어 저희 엄마를 촌구석 채소 장사꾼이라고 부르셨을 때도 저는 당신과 아이를 생각하며 모두 침묵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아니에요. 어머님은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 전체의 자존심을 짓밟으셨어요. 전화기 저편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민준 씨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내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과는 필요 없어요. 저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남편이 필요해요. 자기 어머니가 아내를 짓밟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사람이요. 민준 씨가 머뭇거렸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일단 집으로 와줘. 적어도 어머니 마지막 모습이라도. 저는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잠깐만 들르라는 거야. 집하는 문제는 너무 극단적으로 몰고 가지 말고.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저를 잃는 것보다 집을 잃는 게 더 두려운 거였군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보고 싶으면 당신이 있는 곳으로 아이를 데려갈게요. 하지만 저는 그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날 오후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 씨, 댁에 아주 관심이 많은 분이 계세요. 급하게 집을 구하는 신혼부부인데 가격을 5% 정도 깎아주시면 바로 현금으로 계약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머릿속에는 굳게 닫힌 대문 앞에서 서 계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를 걱정시키지 않으려 애써 웃으시던 그 애처로운 눈빛이 마치 도둑질이라도 한 것처럼 딸의 집에서 쫓겨나 택시를 타고 돌아가셔야 했던 부모님의 쓰라린 심정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네, 약속 잡으세요. 내일 집 보여드리겠다고 전해주세요. 저는 민준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신과 어머니 짐 정리해두세요. 내일 집 보러 사람이 와요. 10분 뒤 그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쉬운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제가 저와 제 부모님을 지키지 않는다면 누가 대신 그 일을 해주겠습니까? 그날 밤 저는 아들을 껴안고 잠들었지만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집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한때는 너무나 아름다웠던 결혼 생활이 그저 참고 견디면 다 괜찮을 거라 믿었던 제 지난 세월이 안타까워서였습니다. 알고 보니 세상에는 한 번 넘어서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선이라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은 마치 1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품에 안겨 잠든 아들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집에서 말 못하는 인형처럼 살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때 보금자리라 불렸던 그 집은 이제 상처로 가득한 4개의 벽일 뿐이었습니다. 정확히 아침 8시 부동산 중개인이 전화를 걸어 9시에 손님이 집을 보러 올 것이라고 일정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저는 시간 맞춰 가겠습니다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택시를 타고 예전 집으로 향하는 기분은 무척이나 낯설었습니다. 한때는 내 것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은 곳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초록색으로 칠해진 철제 대문은 여러 곳이 녹슬어 있었습니다. 마치 시댁과의 관계처럼 말입니다. 겉보기엔 단단해 보였지만 실은 이미 오래전에 속부터 썩어 문드러져 있었죠.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째 신호음이 울린 뒤 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 도착했어요. 짐은 다 쌌어요. 들어와, 어머니 방에 계셔. 저는 대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놀랍게도 집안의 물건들은 그대로였습니다. 남편은 지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정말 집 팔 생각이야. 이미 말했잖아요. 전 누구를 겁주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곧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팔로 이마를 가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를 보자 어머님은 억지로 몸을 일으키며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대단하네. 아주 잘났어. 집 나간 지 며칠 됐다고 벌써 집을 팔아. 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화가 나서 파는 게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이 발도 들여놓지 못하는 집에 어머님은 사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파는 거예요. 어머님이 갑자기 씁쓸하게 웃으며 쏘아붙였습니다. 이 집이 너 혼자만의 것인 줄 알아? 나도 이 집 살 때 돈 보탰어. 옛날에 내가 아니었으면 너희 부부가 어디 발 뻗고 잘 되나 있었겠어. 저는 싸우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은행 서류와 재정명세서 사본을 어머님께 내밀었습니다. 어머님께서 3억 원 보태주셨죠. 나머지는 저와 민준 씨가 모은 돈에 제가 은행에서 5억 원 가까이 대출받은 돈이에요. 어머님께서 보태주신 원금은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한 푼도 손해보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집에 대한 권리도 더는 없으세요. 어머님은 침묵했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당신이 결정해요. 어머니를 이 집에 모시고 싶으면 이 집도 그냥 당신이 가져요. 저는 떠날게요. 하지만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양심이 남아있다면 어머니께서 나가시도록 하세요. 제가 어머님 돈 돌려드리고 집 팔고 우리 상처도 없고 멸시도 없는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해요. 민준 씨는 오랫동안 저를 바라보다 마치 낭떠러지 양쪽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사람처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엄마랑 얘기해 볼게. 하지만 며칠만 더 시간을 줄 수 없을까?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저를 사랑하고 지켜주고 누구도 저를 상처받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남자가 이제는 아내와 아이와 함께 살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해 어머니의 허락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더는 못 기다려요. 전 이미 5년을 기다렸어요. 하루 더 기다린다고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집을 보러 온 손님이었습니다. 제가 나가 문을 열자 손을 꼭 잡은 젊은 부부가 밝은 눈빛으로 서 있었습니다. 남편분이 예의 바르게 말했습니다. 저 서연 씨 맞으시죠? 부동산에서
댁을 급히 파신다고 해서 한번 보러 왔습니다. 제가 정중하게 미소 지으며 그들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집은 아직 새 것 같고 깨끗해요. 도심에서도 가깝고요. 마음에 드시면 더 이야기 나눠보시죠.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와 거실부터 위층까지 둘러보았고 침실과 주방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저는 그들을 따라다니며 태연한 척 집을 소개했습니다. 시어머니 방을 지나갈 때 젊은 아내가 잠시 멈춰서서 방 안에 앉아 계신 박 여사님을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기요. 집에 어르신이 함께 사시나 봐요.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곧 이사 나가실 준비 중이세요. 두 분께서 매입하기로 결정하시면 이번 달 안에 바로 빈 집으로 인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이 집 정말 마음에 들어요. 괜찮으시다면 계약금으로 3억 원 먼저 걸고 2주 안에 잔금 전부 치를게요. 제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계약서 준비하겠습니다. 그 부부가 돌아간 후 박 여사님이 방에서 걸어 나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정말 날 길거리로 내쫓을 셈이냐. 저는 돌아서서 어머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고개를 숙이지도 주눅 들지도 않은 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내쫓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 스스로 본인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아셔야 한다는 뜻이에요. 집은 벽돌과 시멘트로만 지어진 게 아니에요. 사랑을 담는 공간이죠. 어머님께서 제 사랑을 내팽개치셨으니 저도 더 이상 이 집을 지킬 수가 없네요. 어머님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이 그렇게 거만함을 잃은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후회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충격과 통제력을 잃은 상실감 때문에, 그리고 늘 명령만 내리던 삶에 감히 누구도 저항하지 못했는데 처음으로 저항에 부딪혔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분노가 아닌 공허한 마음으로 지수의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몇 년간 억눌려왔던 모든 감정이 아침에 집을 팔겠다고 결심한 순간 거의 다 쏟아져 나온 것 같았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마음이 가벼워질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아들을 껴안고 있는데 마음 한구석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제가 옳은 일을 한 걸까? 너무 냉정했던 건 아닐까? 가정이 깨지고 부모가 함께 살지 않게 되면 아들이 상처받지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민준 씨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고 할 말 있으면 문자로 해요 라고만 보냈습니다. 하지만 5분도 채 되지 않아 문을 다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가 문을 열자 민준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헬쑥했고 머리는 며칠 동안 잠을 못 잔 사람처럼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미안해. 서연이랑 단둘이 할 얘기가 있어. 제가 지수에게 아이를 잠시 데리고 나가달라고 눈짓을 했습니다. 방 안에 우리 둘만 남았을 때 민준 씨는 오랫동안 저를 바라보다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당신한테 꼭 할 말이 있대. 그냥 이렇게 당신을 보낼 수 없다고. 당신 부모님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하셨어. 제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어머니가 계속 우시면서 그러셨어.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나에게도 이유는 있었어. 그 애는 진실을 알아야 해라고. 저는 망설였습니다. 민준 씨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딱 한 번만 어머니를 만나줘. 그 후에도 당신이 여전히 집을 팔고 싶고 이혼하고 싶다면 더 이상 막지 않을게. 하지만 제발 어머니께 모든 걸 말할 기회를 줘. 후회하지 않을 거야. 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저희 부모님이 이 일에 얽혀 있다는 말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보죠. 그날 저녁 저는 다시 그 옛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때는 보금자리였고
그 후엔 상처가 되었으며 이제는 밝혀지기를 기다리는 진실의 시작점이 된 곳으로.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계셨고 탁자 위에는 차갑게 식은 찻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바라보았지만 그 눈빛은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늘 꼿꼿했던 어머님의 자세에서 한풀 꺾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앉지 않고 가슴에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어머님은 마치 마른 목구멍으로 한 글자 한 글자를 힘겹게 밀어내는 것처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미움받을 짓 많이 한 거 안다. 하지만 내 엄마를 처음 봤을 때 내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아니? 무서워서 말도 제대로 안 나올 정도였어. 제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두렵다니요? 저희 엄마가 어머님께 무슨 짓이라도 했나요? 어머님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내 엄마는 내가 젊었을 때 가장 아꼈던 사람이자 가장 미워했던 사람이었어. 젊었을 때 나한테 미경이라는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지. 우린 중학교 때부터 붙어 다녔어. 미경이는 똑똑하고 다정해서 모두에게 사랑받았지. 반면에 나는 성격이 강하고 직설적이었고 우린 나중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도 영원히 좋은 자매로 남자고 약속했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망연자실했습니다. 미경, 저희 어머니의 이름은 최미경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제 생각을 읽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엄마가 바로 내 옛 친구야. 그럴 리가요. 저희 엄마는 그런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예시를 묻고 싶었겠지. 하지만 나는 그럴 수가 없었어. 어머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말을 이었습니다. 일은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터졌어. 그때 난 옆마을에 사는 경수라는 남자를 만났지. 잘생기고 공부도 잘했어. 난 그 사람한테 푹 빠져서 평생 그 사람만 있으면 될 것 같았지. 하지만 경수는 미경이를 남몰래 좋아했어. 어머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난 그 사실을 몰랐어. 어느 날 학교 뒤에서 그 둘이 만나는 걸 보기 전까지는 난 나무 뒤에 숨어서 경수가 하는 말을 똑똑히 들었어. 사랑해. 내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라고. 그런데 미경이는 침묵했어. 하지만 바로 그 침묵이 날 미치게 만들었어. 난 뛰쳐나가서 미경이의 뺨을 세차게 때렸지.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어머니께 퍼부었던 그 모든 증오가 10대 시절의 풋사랑에서 비롯되었다니. 어머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난 미경이와 연을 끊었어. 그리고 집안 어른들이 정해준 민준이 아빠와 결혼했지. 첫사랑은 아니었지만 안정적인 사람이었어. 미경이는 시골 남자와 결혼해서 평범하게 살았고 난 시간이 모든 걸 잊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어. 민준이가 널 집에 데려와 소개했을 때 고속버스에서 내리는 네 엄마를 보고 난 바로 알아봤어. 나이는 들었지만 그 눈빛, 그 걸음걸이 절대 잊을 수 없었지. 어머님이 흐느꼈습니다. 몇 년간 억눌러왔던 분노와 질투, 그 모든 걸 너에게 쏟아부었어. 내가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그 옛날 배신당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 사실 미경이는 경수를 사랑한 적이 없었어. 나중에 나한테 사과 편지를 보내서 그날은 경수가 고백했지만 자기는 거절했다고 설명했지. 하지만 난 믿지 않았어. 용서하기엔 내 자존심이 너무 강했지. 저는 할 말을 잃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제 마음은 놀라움과 연민 그리고 고통으로 뒤엉켜 엉망이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후회 가득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내가 미워한 건 내가 아니야. 너는 그저 내가 내 과거와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 화풀이했던 그림자였을 뿐이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심장이 쥐어짜이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저는 진짜 이유도 모른 채 증오 속에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평생을 올바르게 살아오신 저희 어머니는
끝나지 않은 어린 시절. 사랑 싸움의 어리석은 복수심 속에서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저는 마치 자신에게 속삭이듯 작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옛사랑 때문에 우리 부모님은 낯선 사람처럼 땡볕 아래 서서 문전박대를 당하셨던 거군요. 시어머니와의 대화 후 저는 머릿속이 복잡하고 마음이 돌덩이처럼 무거운 채로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박 여사님이 털어놓은 사실들은 저를 분노해야 할지, 동정해야 할지, 모든 것을 놓아버려야 할지, 아니면 맞서야 할지 모르게 만들었습니다. 학창 시절의 연애 문제에서 비롯된 원한이 30년 넘게 이어져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다니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뒤척이며 천장을 바라보다가 아들을 끌어안고 괴로워했습니다. 평생 남편과 자식을 위해 헌신하신 온화하신 저희 어머니가 단지 때 아닌 침묵 때문에 오해받고 원망의 대상이 되셨다니 저는 어머니가 자신이 만들지도 않은 과거 때문에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이를 평소보다 일찍 등원시키고 고향으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약속도 없이 그저 어머니를 뵙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의 입으로 직접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속에 이 혼란을 정리할 실마리를 찾고 싶었습니다. 고속버스가 황금빛으로 익은 논밭을 지나자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익숙한 고향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벌써 석 달이나 고향에 오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문전박대를 당한 그날 이후로 저는 차마 부모님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를 지켜드리지 못한 죄, 어머니를 그런 참담한 상황에 빠뜨린 죄. 동네 어귀에서 버스가 멈추자 저는 가방을 들고 내렸습니다. 마치 시험을 보러 가는 아이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작고 낡은 슬레이트 지붕, 마당 앞을 덮은 푸른 박넝쿨, 저희 집은 여전했습니다. 어머니는 텃밭에서 허리를 숙여 채소에 물을 주고 계셨습니다. 인기척에 고개를 드신 어머니는 저를 보고는 잠시 멈칫하셨습니다. 서연아, 어쩐 일이냐, 예고도 없이 저는 입술을 깨물고 달려가 어머니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 어머니는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손이었지만 그 온기는 세상 없이 따뜻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자리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여쭤볼 게 있어요. 혹시 젊었을 때 민준 씨 어머니 박 여사님하고 아는 사이셨어요? 어머니는 잠시 굳어지셨고 손에 든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그건 어디서 들었니? 그분한테 직접 들었어요. 고등학교 때 절친한 친구였는데 어떤 일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엄마를 미워하셨다고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젓가락을 내려놓고 먼 곳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래,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네가 이 질문을 하기를 오랫동안 기다렸어.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내가 고3 때, 그래, 나랑 박 여사, 그때는 선자라고 불렀지. 아주 친했어. 학교 갈 때도, 시장 갈 때도, 아르바이트 할 때도 늘 붙어 다녔지. 한 번은 내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선자가 이틀이나 학교를 빠지고 날 간호해 주기도 했어. 그런데 같은 반 친구였던 경수 때문에 일이 터졌지. 저는 조용히 귀를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수는 날 좋아했어. 나도 알고는 있었지만 한 번도 남자로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 그냥 친구였지. 그러던 어느 날 그 애가 나한테 고백을 했고 난 분명하게 거절했어. 그런데 하필 그때 선자가 근처에 있다가 그 대화의 일부만 듣고 오해를 한 거야.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했지. 편지도 쓰고 집까지 찾아갔었어. 하지만 그 집은 바로 그 직후에 이사를 가버렸더구나. 수십 년이 흐르면서 나도 잊으려고 노력했어.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 한구석이 아려. 친한 친구를 잃고 배신자라는 누명까지 썼으니까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왜 저한테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영향을 받을까봐 그랬다. 나는 내 시어머니가 성격이 강하고 까다로운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 그저 너희 부부가 평온하게 살기를 바랐지. 어른들의 과거 원한을 내 인생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어. 저는 어머니의 어깨에 고개를 묻었습니다. 안타까움과 존경심이 동시에 솟구쳤습니다. 이 온화한 여인은 딸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침묵을 선택하셨습니다. 반면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가족 행복을 대가로 치르며 복수심을 선택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너는 그저 중간에 꼈을 뿐이지.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주렴. 어떤 고통은 굳이 갚아줄 필요가 없단다. 용서라는 건 잘못을 덮어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 하는 거란다. 저는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곳에는 시어머니에게 당했던 모든 억울함이 적혀 있는 제가 소중히 숨겨왔던 일기장이었습니다. 이혼하는 날 증거로 제출할 생각이었지만 이제 저는 조용히 그 페이지들을 한 장씩 찢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보며 물으셨습니다. 어쩔 셈이냐? 용서하고 싶어요. 하지만 용서가 예전처럼 다시 돌아가서 살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저와 제 아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도 미워하지도 않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어머니는 온화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엄마는 마음이 놓인다. 그러더니 어머니는 갑자기 일어나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낡은 서랍장을 뒤지시더니 종이가 누렇게 바른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내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이건 그 오해가 있던 해에 내가 그 애한테 썼던 편지다. 아직도 간직하고 있었어. 필요하다면 내 시어머니에게 전해주렴.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종이 한 장의 가벼움이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어머니가 주신 낡은 편지를 노트에 고이 접어넣고 마지막 고속버스에 몸을 실어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 노트를 만질 때마다 제 가슴은 아픔이 아닌 후회로 저려왔습니다. 결국 지난 몇 년간 저와 어머니는 우리 중 누구도 일으키지 않은 오해의 결과물을 고스란히 감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저는 미리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만나고 싶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가식도 방어적인 말도 없이 저는 그분의 눈을 똑바로 보고 단 한 번만이라도 분명히 묻고 싶었습니다. 저를 진짜 며느리로 생각한 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저 용서할 수 없었던 옛 친구의 그림자로만 여겼는지. 집 대문 앞에 서자 묘한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철제 대문은 여전히 저희 부모님 앞에서 쾅 닫혔던 그 자리였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이었죠. 하지만 이제 저는 다른 자격으로 그곳을 지나가려 합니다. 약자가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으로서 민준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고 눈빛은 무언가 말하고 싶어 했지만 침묵했습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찻잔을 들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고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다가가 편지가 끼워진 노트를 어머님 앞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편지를 읽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30여 년 전에 어머님께 보내신 거예요. 어머님은 살짝 놀라며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어머니의 흘림체로 쓰인 글씨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선자야, 네가 이 편지를 읽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우정이 너무나 아름다웠기에 잊을 수 없는 세월이었기에 나는 이 편지를 쓴다. 그날 경수가 나에게 고백했을 때 나는 바로 거절했어. 나는 한 번도 경수를 좋아한 적이 없어. 하지만 네가 오해했지. 너를 원망하진 않아. 다만 우리 사이에 있었던 믿음이 깨져버린 것이 슬플 뿐이야. 네가 나를 믿어준다면 우리의 우정은 여전히 유효해. 그렇지 않더라도 그저 네가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뿐이야. 미경이가. 시어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빛바랜 편지를 쥔 손은 굳어져 있었고 마음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듯했습니다. 집안은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들릴 정도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잠시 후 어머님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눈가는 붉어져 있었고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작고 떨렸습니다. 내가 수십 년을 오해와 분노 속에서 살았구나. 내가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 내 눈빛, 내 목소리가 옛날 그 사람을 잊지 못하게 만들었어. 내가 그 미련을 버릴 만큼 너그럽지 못해서 너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다. 그건 잘못된 거였어. 나도 그걸 깨달았지만 너무 늦어버렸지. 저는 어머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분노가 아닌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낡은 원한 때문에 스스로를 고독 속으로 몰아넣은 한 여인이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어떡하실 생각이세요? 어머님은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 눈빛에서 날카로움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나갈게. 네가 이 집을 팔고 싶다면 더 이상 막지 않겠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쉽게 포기하실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곧이어 어머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다. 저는 잠시 굳었습니다. 뭔데요? 내 엄마를 한 번만 만나게 해다오. 싸우거나 원망하려는 게 아니야. 사과하고 싶어서 그래.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함께 산 세월 동안 시어머니가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 사과의 대상이 그토록 무시하고 멸시했던 저희 어머니라니. 진심이세요? 진심이야. 전에는 고개 숙이는 게 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알겠다. 사과하는 건 체면을 구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라는 걸. 이 후회를 평생 짊어지고 갈 수는 없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께 여쭤볼게요. 어머니께서 괜찮다고 하시면 제가 모시고 서울로 올라오겠습니다. 아니다. 내가 직접 내려갈게. 그 사람을 모욕당했던 이 집에 다시 발들이게 하고 싶지 않아. 내 엄마가 괜찮다고 하면 주소만 알려다오. 내가 직접 찾아가서 뵙겠다. 저는 어머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앞에 있는 이 여성은 한때는 엄하고 혹독했던 시어머니였지만 이제는 피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짊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머님께서 이러시는 건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머님 자신을 위해서라는 걸 믿어요. 어머님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을 하나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침묵하시더니 이윽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싶다면 나도 기꺼이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단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자식들을 위해서도 사는 거니까. 과거를 덮는 것,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늘 약하다고 생각했던 저희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마음이 넓은 분이셨습니다. 그 대화가 있은 지 일주일 후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이슬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아침이었습니다. 옅은 안개가 논밭을 뒤덮어 마을로 들어가는 길은 더욱 고요하게 느껴졌습니다. 박 여사님은 차 한 제 옆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3시간 가까운 길을 가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침묵한 얼굴로 두 손을 마주 잡고 눈은 정면을 응시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의 마음이 오래된 기억 속을 헤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차가 저희 집 대문 앞에 멈췄습니다. 제가 먼저 내린 뒤 시어머니가 차에서 내리시는 것을 도왔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마당에 나와서 계셨습니다. 마치 오늘 같은 날이 올 것을 미리 알고 계셨던 것처럼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한때는 절친한 친구였고 그 후엔 원수가 되었던 두 여인이 마침내 30여 년 만에 서로를 마주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두 분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박 여사님이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경아, 미안하다. 진심으로 미안해. 저희 어머니는 잠시 멈칫하셨지만 이내 다가가 박 여사님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으셨습니다. 우리 둘 다 이제 늙었어. 예시를 계속 짊어지고 있으면 우리만 힘들지. 난 널 원망하지 않아. 박 여사님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큰 울음은 아니었지만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소중한 것을 이제야 되찾은 아이처럼 서럽게 흐느꼈습니다. 저는 차마 그 모습을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제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포기하려 했던 선택들이 모두 가치 있는 것이었다고 느꼈습니다. 어떤 상처는 치유되는데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한마디 말만 있다면 모든 원한은 연기처럼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잠시의 침묵 후 저희 어머니는 박 여사님을 집 안으로 안내하셨습니다. 우리 셋은 어머니가 매일 아침 아버지께 과일을 깎아드리던 낡은 나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공간은 고요했고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와 부엌에서 풍겨오는 익숙한 냄새만이 감돌았습니다. 잠시 후 박 여사님이 고개를 들고 바람처럼 가벼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가 될 걸 알지만 더는 숨길 수가 없어. 저와 어머니는 침묵 속에서 그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옛날 그 남자, 경수. 그 사람은 내가 아주 깊이 사랑했던 사람이었어.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그 사람은 내 엄마도 쫓아다녔지. 내가 학교 뒤에서 두 사람을 봤을 때 배신당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후 두 사람과 연이 끊긴 뒤에도 나는 경수를 잊을 수가 없었어. 어머님은 저희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이건 네가 한 번이라도 의심해 본 적 있는지 모르겠구나. 내 지금 남편, 민준이 아버지는 민준이의 친아버지가 아니야. 저는 망연자실했고 저희 어머니도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경수와 헤어진 직후에 임신했다는 걸 알았어. 그 아이가 경수의 아이라는 걸 알았지만 나는 그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명예를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의 청혼을 받아들였지. 나는 평생을 침묵 속에서 혼자 아이를 키웠지만 마음은 단 한순간도 편치 않았어.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제 남편 민준 씨가 저희 어머니를 쫓아다녔던 그 남자의 아들이란 말인가. 집안의 공기는 숨 막힐 듯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는 너무나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와 멍한 표정이셨습니다. 박 여사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군가를 탓하거나 과거를 들추려고 하는 게 아니야. 단지 내 아들 민준이가 진실을 알았으면 해서 그래. 그 애는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친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권리가 있어. 저희 어머니는 테이블 모서리를 꽉 잡으셨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경수가 10년도 더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건 알고 계세요? 박 여사님은 눈이 붉어진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 지인을 통해 소식을 들었지만 차마 장례식장에 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 그저 멀리서 조용히 장례를 지켜볼 뿐이었지. 나에겐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저는 여전히 심장이 빠르게 뛰는 채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의 지친 눈빛, 박 여사님의 냉정함,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수년간 숨겨왔던 이유, 모를 슬픔까지. 모든 것이 이미 이 세상에 없는 한 남자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한참 후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을 원망하지는 않겠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진실을 알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다른 사람이 정해준 인생을 살게 될 테니까요. 그 애가 용서할지 말지는 그 애의 선택이고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마음이 혼란스럽고 아팠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민준 씨가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알 자격이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두 어머니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민준 씨와 이야기해 볼게요. 하지만 모든 것을 정리할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박 여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들어줘서 고맙다. 그리고 원망하지 않아 줘서 고마워. 어머니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가볍지만 깊은 포용력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나는 이해한단다. 가장 아픈 사람은 우리 중 누구도 아닌 바로 아이들이니까.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 친정어머니가 침묵으로 받아들이신 모든 것들이 마치 느리게 돌아가는 영화처럼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모든 장면, 모든 눈빛이 제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저는 아들 옆에 누워 잠든 민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들을 꽉 껴안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곳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 유일한 안식처인 것처럼. 내일이 쉽지 않을 것을 알았지만 제가 말하지 않으면 그는 평생 속고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 때 저는 남편 옆에 앉아 그가 눈을 뜨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요. 하지만 약속해줘요.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겠다고. 민준 씨는 눈을 비비며 저를 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감춰져 있던 모든 세부 사항과 이야기들을 시어머니와 저희 어머니가 절친한 친구였다는 이야기부터 경수라는 남자와의 오해, 그리고 마침내 그를 아버지라 부르던 남자가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진실까지 모든 것을 빗속으로 꺼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났을 때 민준 씨는 돌처럼 굳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었고 입술은 움직였지만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정말 사실이야? 어머님께서 직접 고백하셨어요. 평생 비밀로 간직하셨지만 이제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았으면 하신대요. 민준 씨는 두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자신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고 믿었던 사람에게 이 진실은 마치 기억 전체가 뒤집히는 것과 같았을 겁니다. 그럼 나를 키워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이끌어주신 아버지는 알고 계셨을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께서 평생 숨기셨대요. 죄책감 속에서 사셨지만 차마 진실을 말할 용기는 없으셨다고. 민준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감동시킨 것은 그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어 한 말이었습니다. 피가 누구든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은 평생 나를 키워주신 그분 한 분뿐이야. 다른 그 사람은 친아버지일지는 몰라도 나에게는 희미한 이름일 뿐이야. 알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가족의 정은 혈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지지하고 조건 없이 사랑했던 세월 속에 있다는 것을. 민준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산소에 다녀와야겠어. 그리고 어머니를 만나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당신 어머니께도 찾아가서 사과드리고 싶어. 저는 감동해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고마워요. 이틀 후 저희 가족은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 그리고 민준 씨까지 모두 함께 저녁 식사 자리에 모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기묘한 식사였습니다. 아무도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눈빛 속에는 원망도 장벽도 없이 조용히 서로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어머니께 차를 따라드리며 다정하게 안부를 묻는 날이 올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게 마무리되어 간다고 생각했을 때 또 다른 예기치 않은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 저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연 씨, 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등기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대개 주택매매 절차를
잠정적으로 중단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네, 왜죠? 저는 이미 계약금까지 받았는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소유권 분쟁을 이유로 거래 중단 요청서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가족분이시더군요. 저는 굳었습니다. 누구요? 민호라는 분입니다. 김민호 씨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호, 그는 해외에 살고 있는 민준 씨의 남동생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민준 씨에게 전화했고 그 역시 저만큼이나 놀랐습니다. 민호랑 연락 안 한 지 몇 달 됐는데 언제 귀국해서 이 일에 끼어든 거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민호에게서 국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형수님, 집 파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 무슨 문제라도 있니? 그 집은 저희 부모님이 함께 사신 집이에요. 저한테도 상속권이 있다고요. 제 동의 없이 마음대로 파실 수 없어요. 하지만 등기부등본에는 나와 민준 씨 이름만 올라가 있고 너는 한 푼도 보탠 적이 없잖아. 맞아요. 하지만 아버지가 보태신 돈은 법적인 혼인 재산이에요. 어머니께도 권리가 있죠. 어머니께서 그 권리를 저에게 양도하셨다면 저도 개입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말이 막혔습니다. 박 여사님이 자신의 지분을 민호에게 남기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빠르고 실제로 행동에 옮기실 줄은 몰랐습니다. 너, 어머니와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는 있는 거니? 알아요. 그리고 알기 때문에 형수님이 복수심으로 그 집을 파는 걸 그냥 둘 수 없어요. 집은 추억이잖아요. 아시겠어요? 저는 찬물을 뒤집어 쓴 기분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통화 내용을 듣고 말했습니다. 민호 문제는 내가 해결할게. 걱정하지 마. 이 일 당신 혼자 짊어지게 하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저는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비치는 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온갖 풍파를 겪고 드디어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비밀과 갈등은 여전히 저를 놓아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잔뜩 긴장된 마음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집을 잃을까봐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시댁 식구들에 의해 다시 휘저어지는 상황이 지긋지긋했기 때문입니다. 집을 파는 것은 제게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나긴 고통의 나날을 끝내고 해방되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민호, 민준 씨의 동생이 불쑥 나타나 상속자라는 명분으로 개입하다니 시어머니께서 잘못을 인정하고 물러나기로 결심하셨는데 왜 민호는 이 모든 것을 망치려는 사람처럼 나타난 것일까요? 민준 씨가 저를 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민호한테 전화할게. 이 문제는 내가 얘기해야 해.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이전처럼 민준 씨가 또 중간에서 침묵을 선택할까봐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에게 그런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만약 그가 또다시 침묵한다면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날 테니까요. 영상 통화가 연결되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민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그는 젊고 잘생긴 모습이었습니다. 하얀 셔츠를 입고 싱가포르의 현대적인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 무슨 일이야? 네가 집 문제에 끼어든 일 말이야. 민호가 비웃었습니다. 나한테도 권리가 있어. 난 그 집 파는 거 동의 못해. 부모님이 돈 들여 사신 재산이라고. 내 서명 없이는 아무도 못 팔아. 민준 씨는 화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네가 여기 없었을 때 엄마가 형수 부모님 앞에서 대문을 잠갔어. 네가 없었을 때 서연이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넌 몰라. 엄마가 지난 5년간 며느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넌 몰라. 그리고 돈을 보태신 엄마 본인께서도 소유권을 포기하고 집 파는데 동의하셨다는 사실도 넌 몰라. 민호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하지만 공증은 안 하셨잖아. 말로만 한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어. 저는 옆에 앉아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잘못했고 지금 그 잘못을 바로잡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민준 씨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저는 그가 그렇게 진지한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너는 지금 법을 이용해서 도리를 짓밟고 있어. 민호야, 이 집은 더 이상 보금자리가 아니라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공간이 돼버렸어. 엄마는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고 하시는데 넌 멀리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상속자라고 나서서 엄마의 화해 노력을 망치고 있어.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는 있는 거야? 민호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직접 매도 계약서에 서명하시게 하지 그랬어. 형도 법은 잘 알잖아. 만약 엄마가 자기 지분을 형수한테 완전히 넘겨주셨다면 나도 더는 개입 안 해. 저는 민준 씨를 바라보았고 그는 저를 한 번 본 뒤 다시 화면을 향해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일 어머니 모시고 공증사무소에 가서 어머님 지분 전체를 내 아내에게 증여하는 서류에 서명하시게 할게. 그 후에 우리는 거래를 계속할 거야. 네가 정희 집을 지키고 싶으면 여기로 돌아와서 이 모든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 민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마음대로 해. 하지만 미리 말 안 했다고 나 원망하지 마. 집안일은 너무 들쑤셔서 좋을 거 없어. 통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겨서가 아니라 처음으로 민준 씨가 망설임도 회피도 없이 온전히 제 편에 서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저와 민준 씨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공증사무소로 갔습니다. 방 여사님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망설임 없이 빠르게 서명하셨습니다. 사무실을 나오기 전 어머님은 제게 돌아서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줘서 고맙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가 모든 것을 잊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사람이 진심으로 바로잡고 싶어 한다면 길을 열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틀 후 주택 매매 계약이 다시 체결되었습니다. 매수인은 약속한 날짜에 잔금을 입금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서 보태주셨던 원금을 그대로 어머님 계좌로 이체해드렸습니다. 남은 돈은 민준 씨와 상의하여 직장 근처의 작은 아파트를 임대하는 데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호화롭지는 않았지만 깨끗하고 독립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누구도 우리에게 명령하거나 우리를 통제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한 그날 밤 민준 씨가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작은 방, 따뜻한 노란 불빛, 옆방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까르르 웃는 소리. 내가 그렇게 약했는데도 날 버리지 않아줘서 고마워. 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저는 완벽한 남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필요할 때 저를 지켜줄 줄 아는 사람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민준 씨는 저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수개월간의 고뇌와 상처, 그리고 원망 끝에 저는 마침내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새 아파트는 넓지 않았습니다. 방 2개의 작은 거실, 그리고 소박한 주방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어둠 속에서 내디딘 첫걸음과도 같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시댁에서 더부살이처럼 살았던 저는 비로소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었고 내가 사는 공간의 주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사 온 첫 며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을 차리고 아이를 등원시킨 뒤 출근했습니다. 저녁에는 두 모자가 함께 저녁을 짓고 놀았습니다. 밤에는 민준 씨가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함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평범하기 그지없는 일상이었지만 제게는 지난 몇 년간 그토록 갈망했던 평화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오후 제가 막 아이를 데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어 깜짝 놀랐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키가 크고 점잖은 인상이었습니다. 하얀 셔츠 차림은 소박했지만 단정했습니다. 그가 미소 지으며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 씨 맞으시죠?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제 이름은 유 실장입니다. 예전에 박 여사님의 남편분이자 서연 씨의 시아버님이셨던 김 회장님의 개인 비서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유 실장님은 안으로 들어와 작은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비닐에 조심스럽게 쌓인 편지 봉투 하나와 얇은 먼지가 쌓여 있지만 온전한 모양을 유지한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훗날 집에, 특히 예전 사시던 그 집에 문제가 생기면 이 편지를 서연 씨께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당신 며느리는 착한 사람이니 무슨 일이 생겨도 현명하게 대처할 거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멍하니 서서 떨리는 손으로 상자와 편지를 받았습니다. 민준 씨도 방에서 나오다가 유 실장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얼굴은 당혹스러워 보였습니다. 유 실장님, 오랜만입니다. 아버지와의 약속을 아직도 지키고 계셨군요. 네, 회장님은 제게 은인이셨습니다. 어찌 있겠습니까? 저는 편지를 열었습니다. 익숙하면서도 힘있는 필체는 시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평생 말이 없으셨지만 늘 점잖으셨던 분, 며느리 서연에게 네가 이 편지를 받는다면 집에 큰 풍파가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네, 시어미 때문일 수도 있고 풀리지 않은 어떤 오해 때문일 수도 있겠지. 아비는 네가 참고 견디는데 아주 능한 아이라는 걸 안다. 하지만 한계에 부딪히면 누구보다 단호한 아이라는 것도 안다. 네가 부엌에서 몰래 울던 것도 보았고 시어미가 큰 소리 칠 때 눈물을 닦던 것도 보았다. 하지만 너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지. 민준이와 내 손주를 잘 돌봐주어 고맙다. 만약 네가 그 집을 떠나게 되더라도 아비는 너를 탓하지 않는다. 다만 기억해 주렴. 너는 다른 누구도 아닌 너의 그 선량함 때문에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 상자 안에 내가 너를 위해 남겨둔 작은 것이 있다. 정말 필요할 때 열어보거라. 아비가.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아버님은 살아생전 단 한 번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늘 침묵하셨고 점잖으셨으며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지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편지에는 저를 속속들이 이해하는 말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은행 예금 통장 사본이었고 액수는 3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의 필체로 쓰인 또 다른 쪽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 돈은 내가 개인적으로 팔았던 땅값의 일부다. 착하게 살면서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던 내 며느리에게 주고 싶었던 몫이다. 필요하다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쓰거나 비상금으로 간직하거라. 저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가 다가와 제 어깨를 꽉 잡았고 유 실장님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회장님께서 살아계실 땐 말씀이 거의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장님께서 서연 씨를 얼마나 아끼셨는지 압니다. 언젠가 그러시더군요. 나는 약해서 그 애를 지켜주지 못했으니 나중에라도 무언가 남겨서 내가 고마워했다는 걸 알게 해줘야 한다고. 저는 남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소리도 내지 못한 채 흐느꼈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께서 오셨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이야기하자 어머님은 조용히 앉아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드셨습니다. 저는 평생 처음으로 어머님이 약한 아내처럼 우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침묵하는 게 나를 내버려 두는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당신은 나 모르게 나를, 그리고 아이를 걱정하고 있었구나. 어머님은 손으로 눈물을 닦고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다. 하지만 내 아버지는 사람 보는 눈이 틀린 적이 없었어. 그이가 너를 선택했다면 나도 더는 반대하지 않으마. 저는 어머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어떤 선물은 그 가치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믿음을 잃어가고 있을 때
가장 필요한 순간에 찾아오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과는 길게 말할 필요 없이 그저 눈빛 하나, 행동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지 이틀이 지났지만 제 마음은 아직 완전히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남기신 편지를 다시 열어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말이 없고 소박하며 점잖게 사셨던 그분은 실은 수년 동안 저를 지켜보시며 남몰래 저를 이해하고 아무도 예상치 못한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늦었지만 온전한 인정이자 보호였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그렇게 마무리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집은 곧 팔릴 것이고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도 만나 과거를 용서했습니다. 민준 씨는 변했고 제 편에 설 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작은 가족은 가벼운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한 통의 예기치 않은 전화가 저를 끝나지 않은 소용돌이 속으로 다시 끌어들였습니다. 그날 오후 제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발신자 이름에는 정태빈 법률사무소라고 떠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입니다. 전화기 저편에서는 나이 든 남성의 차분하고 명료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연 씨. 저는 정태빈 변호사입니다. 현재 고인이 되신 김 회장님, 즉 서연 씨의 시아버님의 개인 유언장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요청에 따라 예전에 사시던 주택의 매매 또는 양도 결정이 내려지는 즉시 서연 씨께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국자를 든 채 주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유언장이요. 무슨. 가족들에게는 공개되지 않은 별도로 작성된 유언장입니다. 김 회장님께서는 서연 씨를 위해 별도의 합의서를 남기셨고 명확한 조건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회장님 사후에 그 주택이 분쟁에 휘말리거나 매물로 나오게 될 경우 서연 씨께서 모든 내용을 확인하셔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일 아침 저희 사무실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9시에 법적 대리인 이폐하에 봉인을 해제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준 씨와 함께 법률사무소로 갔습니다. 사무실은 넓고 서류로 가득했지만 모든 것이 깔끔하고 엄숙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60대 가량의 정 변호사님은 저와 민준 씨와 악수를 나눈 뒤 서랍에서 조심스럽게 봉인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김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 작성하신 자필 서명과 지장이 확인된 개인 유언장입니다. 생전에 공개하지 않으신 이유는 필요할 때까지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족 중 누군가가 그 집을 팔려고 할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는 천천히 봉투를 열고 타자본과 함께 동봉된 자필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서두는 간단했지만 무게감이 느껴지는 문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나, 김민준의 아버지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나의 가족과 내가 믿고 아끼는 며느리 최서연을 위한 마지막 바람을 담아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본문 내용을 읽어내려가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현재 주택은 세 사람의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의 몫, 아내 박선자의 몫, 그리고 아들 김민준의 몫이다. 가정사를 이유로 나는 나의 소유 지분, 즉 주택 가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몫을 며느리 최서연에게 인정과 감사, 그리고 보상의 의미로 증여하기로 결정한다. 단, 조건이 하나 있다. 만약 서연이가 이 집을 팔게 될 경우 매매 대금 총액의 20%를 떼어 서연이의 이름으로 안심기금이라는 작은 기금을 설립해야 한다. 이 기금은 서연이의 어머니, 즉 최미경 여사와 향후 집안의 어려운 여성들을 돕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만약 서연이가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의 지분은 아들 민준에게 상속된다. 서연아,
네가 이 유언장을 읽고 있다면 아마 많은 고통을 겪었으리라 생각한다. 부디 기억하거라. 집은 단지 사는 공간이 아니라 누군가가 치유받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변호사님은 서류를 접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지분을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은 온전히 두 분 부부의 소유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받으신다면 조항에 따라 회장님께서 정해주신 이름으로 기금을 설립하고 집을 판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적으로 기금을 공표해야 합니다. 저는 침묵했고 사무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결정해. 아버지는 분명 가족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싶으셨을 거야.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마도 시아버님은 제가 이런 복잡한 상황에 처할 것을 아셨나 봅니다. 제가 결별의 의미로 집을 팔 것이라는 것도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유언장을 통해 그분은 저를 인정과 의리라는 두 글자로 다시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단호하게 끄덕였습니다. 받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을 설립하겠습니다. 정 변호사님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필요한 법적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안심 기금을 위한 첫 글을 적었습니다. 이름은 소박했지만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돈의 일부를 떼어 저와 어머니의 이름으로 된 별도의 계좌를 만들고 가족 내 여성들을 돕기로 약속했습니다. 훗날 시누이나 조카딸, 심지어는 제 며느리가 될 사람까지도. 만약 언젠가 저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다면 저는 집을 가질 필요는 없었지만 돌아가신 시아버님께서 등불처럼 제게 남겨주신 선량함은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드디어 끝나간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는 익숙하지만 냉정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수진이에요. 민호 씨 아내요. 형수님이 팔려고 내놓으신 그 집에 대해 직접 할 얘기가 있어요. 민호 씨 때문만이 아니라 형수님이 전혀 모르시는 것 때문에요. 저는 굳었습니다. 그게 뭔데? 박 여사님의 두 번째 유언장이요. 형수님 시어머니께서 불과 사흘 전에 작성하신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붙잡았습니다. 민호의 아내 수진, 제 동서인 그녀는 제가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해외에 살았고 결혼한 날부터 냉담하고 거만한 태도를 보이며 집안 누구와도 가깝게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녀가 먼저 전화를 걸어 또 다른 유언장에 대한 소식을 전해오다니 저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어요? 어머니의 무슨 유언장? 수진이 단호한 목소리로 짧게 대답했습니다. 농담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다른 유언장을 작성하셨어요. 법률사무소에서 정식으로 공증까지 받았고요. 그 집의 어머님 지분 전체를 제 남편 민호에게 남기셨다고요. 공증은 사흘 전에 끝났어요. 저희는 주택 매매를 중단시킬 권리가 있어요.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어머니가 나한테 뭐라고 하셨는데 형수님을 못 믿겠다고 하셨어요. 서연이는 착할지 몰라도 결국 남이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셨어요. 자기 재산이 남의 손에 들어가는 걸 원치 않으신다고요. 저는 찬물을 뒤집어 쓴 기분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어머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사과하고 제가 집을 팔 수 있도록 소유권 이전 서류에 서명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변했다고 모든 것을 이해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마지막 일격을 가하시다니. 수지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법률사무소에서 매수인 측에 정식 통보를 보낼 거예요. 그래도 계속 거래를 진행하시면 소송 걸 거예요. 그녀는 전화를 끊었고 저는 온몸이 마비된 듯 했습니다. 민준 씨가 방에서 나오다가 제 창백한 얼굴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는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준 씨는 이야기를 듣고 얼굴이 점점 하얘졌습니다. 그럴 리가. 어머니가 서명하셨잖아. 동의하셨는데 왜? 제가 씁쓸한 목소리로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어머님은 포기하신 게 아니었어요. 민준 씨, 당신이 내 편에 서는 걸 보고 잠시 물러나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당신 동생이 멀리서 전화하고 그 아내가 핏줄 얘기를 귓가에 속삭이니 다시 마음이 바뀌신 거죠. 민준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어머니께 전화할게. 됐어요. 이미 새 유언장까지 쓰셨다는데 더는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아요. 너무 지쳤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의 말대로 저는 법률사무소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는 주택의 3분의 1 소유권자인 박선자 씨가 유효한 새 유언장을 작성하여 장남이나 며느리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지분 전체를 차남 김민호에게 이전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집을 사려던 매수인은 즉시 제게 전화를 걸어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분쟁이 있다면 거래를 계속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작은 주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시아버님의 나무 상자는 여전히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분이 쓰신 편지는 10번도 더 읽어 모든 글자를 외울 정도였습니다. 네가 집을 팔고 싶다면 그렇게 하거라.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일부는 남겨두렴. 집은 과거를 붙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니.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제가 막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디뎠을 때 저에게 무릎 꿇고 사과했던 바로 그 사람의 손에 의해 새로운 벽이 세워졌습니다. 민준 씨가 제 곁으로 와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혼자 이 짐을 지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어머니를 만나러 갈게. 나를 낳아주신 분이지만 당신한테 이렇게 부당하게 구시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저는 남편을 올려다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직접 만나 뵐게요. 그날 오후 저는 혼자 옛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텅 빈 집은 차갑고 쓸쓸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현관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 보고는 경계하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냐? 저는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께 여쭤보러 왔어요. 왜 민호에게 모든 걸 넘기는 새 유언장을 쓰셨는지 저를 더는 믿지 않으시는 건가요? 어머님은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너는 우리 식구가 아니잖니. 한때는 마음이 약해졌었지만 깨달았다. 늙어서 나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은 네가 아니라 내 아들이고 내 친손주라는 걸. 너는 집 팔고 떠나버리면 나를 생각이나 하겠니?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그 모든 사과와 눈물은 전부 거짓이었군요. 어머님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시선을 피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집이 아깝지 않아요. 어머님이 남기신 지분도 아깝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어머님을 믿었고 어머님께서 또다시 저를 실망시키셨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이에요. 저는 시아버님의 유언장 사본이 담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이 집의 일부를 제게 남기셨어요. 사랑한다는 말은 안 하셨지만 행동으로 보여주셨고 저를 믿어주셨죠. 하지만 어머님은 단 한 번도 진심이신 적이 없었네요. 어머님은 침묵했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소송하지 않겠어요. 달라고 조르지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님께서 바라셨던 일은 할 겁니다. 아버님께서 남겨주신 몫만으로라도 안심기금을 만들 거예요. 저는 일어나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이 집을 지키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언젠가 어머님께서 선택하신 이 공간에서 외로워지신다면 누구도 원망하지 마세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시어머니와의 마지막 만남 후 일주일 저는 안심기금이라는 이름의 자선기금 설립 신청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님께서 유언장에 남기신 뜻 그대로였습니다. 그분이 제게 남기신 재산은 집의 3분의 1에 불과했고
계약금 반환과 세금, 각종 수수료를 제하고 나니 남은 돈은 2억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제게 기금의 가치는 액수가 아니라 그 의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시댁에서 유일하게 저를 남몰래 지켜주셨던 분께 드리는 마지막 존경이었고 명예가 아닌 감사함으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계좌 이름을 안심기금,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족 내 여성 지원으로 정했습니다. 법적 대리인은 저와 친정어머니였습니다. 목적은 시댁을 포함한 친인척 여성들이 아프거나 출산하거나 또는 가정폭력에 시달릴 때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잡한 절차도 서류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를 위해서 저는 소셜미디어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가족 갈등이나 집 분쟁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이렇게 썼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지만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라는 질문 한번 받아보지 못한 여성들이 있습니다. 이 작은 기금은 과거에 저와 같았던 모든 분들이 잠시나마 기댈 곳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놀랍게도 그 글은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고 옛 친구들은 격려의 말을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 한때 저를 탐탁지 않게 여겼던 시댁 쪽 몇몇 친척들이 전화를 걸어와 한 말이었습니다. 형수님, 올리신 글 봤어요. 형수님이 정말 그런 일을 하실 줄은 몰랐어요. 전 모든 일이 끝나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실 줄 알았거든요. 저는 전화기 너머로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어느 날 오후 기부금을 확인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이번에는 민호의 아내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에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머리는 대충 묶었으며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와요. 수지는 자리에 앉아 오랫동안 침묵하다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 씨가 큰 문제에 부딪혔어요. 싱가포르 사업이 중단되고 은행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요. 집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는데 이젠 담보로도 부족해요. 저는 굳었습니다. 갑자기 그들이 집에 관심을 보였던 이유가 선조의 유산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이었다니. 그래서 여기까지 온 이유는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안심기금에서 저를 도와줄 수 있는지 묻고 싶어서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원 대상이 아니잖아요. 재산을 지키겠다고 나섰고 집 파는 것을 막았던 사람인데 이제 와서 시아버님께서 남기신 돈으로 만든 기금에 도움을 청하다니. 수지는 입술을 깨물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아요. 저희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제가 지금 임신 6개월이에요. 당장 생활을 유지할 돈이 없으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자로서 임신한 엄마가 곁에 아무도 없는 기분을 이해했습니다. 저 또한 혼자 아이를 안고 절망과 체념의 경계에 서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기금 정관을 꺼내 4번 조항을 보았습니다. 내외척을 구분하지 않으며 임신 중이거나 긴급한 어려움에 처한 여성은 1회 한해 우선 지원한다. 저는 고개를 들어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와줄게요. 당신 때문이 아니라 뱃속의 아기를 위해서요. 수진은 멍하니 있다가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동의하시는 거예요?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든지요. 말씀만 하세요.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민호를 대신해서 당신들이 받은 재산을 기금에 다시 기부하거나 적어도 그 집을 파는데 동의한다는 확인서에 서명하세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들 아이를 위해서요. 모든 관계를
망가뜨리면서까지 집 한 채 얽매이지 말아요. 수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 씨한테 말해볼게요. 만약 동의하지 않으면 제가 혼자서라도 서명할게요. 그날 밤 저는 민준 씨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당신이 용서한 건 그들이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들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걸 알아. 이 가족에게 인정이라는 걸 조금이라도 남겨줘서 고마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과거를 바꿀 수도 하룻밤 사이에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훗날 제 아들이 자라서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봤을 때 부끄럽지 않을 작은 일 하나를 할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할 것입니다. 그 대화가 있은 지 3주 후 동서민호가 조용히 귀국했습니다. 그는 예고도 없이 두꺼운 서류 뭉치 하나와 영상통화에서 보았던 성공한 모습과는 다른 고뇌에 찬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집 근처 작은 카페에서 민호를 만났습니다. 민준 씨는 제 손을 잡고 옆에 앉아주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민호의 눈빛은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고 피로와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형수님,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 말이 맞았어요. 저는 멀리서 형수님이 겪은 일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어머니와 수진이 말만 듣고 본능적으로 반응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늦었지만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서명했어요. 민호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을 무효화하고 소유권 전체를 형부부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서류였습니다. 만약 형수님이 아직도 그 집을 팔고 싶으시다면 이제 아무도 막지 못할 거예요. 저는 서류를 들고 민호와 수진의 서명이 담긴 푸른 잉크 자국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구 마음을 얻으려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만약 수진이 뱃속의 아기 때문이라면 난 여전히 도울 생각이었으니까. 하지만 이왕 서명했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가족은 유언장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로 존재하는 거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한 달 뒤 그 집은 정식으로 명의가 이전되었습니다. 매수인은 이제 막 결혼한 진심 어리고 상냥한 젊은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유일하게 남겨달라고 부탁했던 대문 앞에 부겐빌레아 나무를 잘 가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러 갈 때 저는 혼자 갔습니다. 소란도 미련도 없이 저는 다시 한번 그 대문을 지났습니다. 더 이상 문 밖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떠나는 사람으로서 시어머니 박 여사님은 민호가 직접 재산을 제게 돌려주는 것을 보시고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어머님은 제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처음으로 먼저 연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부탁 하나만 해도 되겠니? 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내가 늙어서 네가 아직 여기 있다면 나에게 작은 자리 하나만 내어주렴. 창가 의자 하나면 돼. 그저 손주들이 크는 모습을 지켜볼 수만 있으면 좋겠다. 저는 굳었습니다. 어머님은 돈도 집도 아닌 앉을 자리 하나를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분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어머니. 저희 집은 작지만 마음의 문은 잠그지 않을게요. 3개월 후 안심기금이 정식으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지원금 2천만 원은 남편에게 맞아 친정으로 도망친 시댁 쪽 사촌 시누이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그 지원 승인서에 직접 서명하셨습니다. 제가 직접 참여를 부탁드린 3명의 공동 감독관 중 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어머님이 물으셨습니다. 저는 공감하는 법을 몰랐어요. 이제부터라도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 싶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어머님은 부쩍 늙으셨지만 눈빛은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새 아파트의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뜻밖에도 옛집을 샀던 젊은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서연 씨, 마당 정리하다가 이걸 찾았어요. 벽돌 틈에 숨겨져 있었는데 아마 가족분들 물건인 것 같아서요. 그들은 기름종이에 싼 작은 상자를 제게 건넸습니다. 상자를 열자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와 작은 쪽지가 함께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떠나던 날 아비는 막지 못했다. 다만 언젠가 네가 돌아오기를 바랐다. 공평함을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열기 위해서. 시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제게는 테이프를 틀 기계가 없었지만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리셨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제가 원망도 계산도 없이 오직 너그러운 마음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날 저는 작은 아파트 베란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차를 따르며 옛날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아들은 집안을 뛰어다니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민준 씨가 다가와 저와 아들을 함께 끌어안았습니다. 보이지? 집은 네 개의 벽이 아니야. 집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상처 주기를 멈출 때 비로소 완성되는 거야.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제 이야기는 완벽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실이었고 살아갈 가치가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침내 온갖 풍파를 겪은 서연은 복수가 아닌 선량함과 포용으로 쓰라린 과거를 직접 닫고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눈물로 가득했던 집은 이제 미련 없이 놓아주었습니다. 설립된 안심기금은 고인의 유지를 잇는 것뿐만 아니라 한계까지 내몰렸던 한며느리의 어진 마음에서 비롯된 살아있는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선량함이 가장 차갑게만 보였던 마음들을 움직여 한때는 적이었던 사람들을 포용과 이해 속에서 다시 하나로 모았습니다. 모든 가정에서 갈등은 때로 다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편견과 지나치게 큰 자아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 자신의 대처 방식은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선량하게 살기를 선택한다면 당신은 결코 손해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용서는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상처라는 족쇄로부터 자기 자신을 해방시키는 길입니다. 부드러운 마음과 강한 신념으로 살아가십시오. 적시에 베푸는 선함이야말로 가장 큰 힘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가족 이야기 채널을 구독하여 우리 삶과 맞닿아 있는 인간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들과 계속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을 공유하여 메시지를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아무리 거센 풍파가 몰아쳐도 선량하게 살기를 선택하세요. 선한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을 테니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가족 이야기였습니다.